안녕하세요. 백경록입니다. 오늘은 땅 위에 비가 내렸을 때 그 빗물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빗물이 흐르는 방향을 우리는 땅의 생김새로부터 추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인데 지금 그림에 보고 계신 것과 같은 저런 지형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운데가 좀 높은 그런 능선이 보이죠? 만약에 이 위에 구름이 그림과 같은 비를 쏟아낸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매우 가까운 곳에 떨어진 물방울들이라고 하더라도 능선의 왼쪽과 오른쪽에 떨어진 빗방울들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요. 지금은 상식적인 선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저 아이디어로부터 우리는 흐름 방향을 추정할 수가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이제 지형도에 나온 등고선입니다. 왼쪽에 적혀 있는 숫자들이 등고선 값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 이 그림의 경우는 500, 400, 300, 200 값이 작아지니까 그림상에서 위에서 아랫 방향으로 물이 흐르겠죠. 예, 등고선이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 등고선도 구불구불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구체적으로는 그 중에서 어느 방향으로 흐를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등고선과 그 등고선 상의 물방울의 실제 흐르는 방향은 어떤 관계를 가질까요? 예, 실제 흐르는 물방울은 등고선과 연직 방향 90도 각도를 가지고 흐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방향이 가장 가파르기 때문입니다. 약간 다른 방향으로 흘러도 어차피 그리로 가도 더 낮은 지점으로 가는 것이긴 하나 기왕이면 가장 가파른 선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 자연의 섭리다 이 말씀이죠. 자, 이 자연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이 이해가 되시면 지금 등고선상의 모든 점에서 흐름 방향을 여러분들이 추정을 할 수가 있고 그걸 화살표로 예를 들어 그으면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보면 뭔가 약간 패턴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쪽은 지금 물이 모이고 있어요. 물이. 그러면 이런 지형이 생긴 지점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이킹을 해서 가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물이 모였으니까 규모에 따라 이름은 좀 다르겠죠. 계곡, 하천, 어쨌든 강이 생깁니다. 저쪽은 우리가 봤을 때 뭔가 하천 또는 하천에 준하는 그런 흐름이 있을 거라고 기대되는 지역이죠. 반면에 이 오른쪽 같은 경우 이쪽을 보시면은 이게 물이 서로 흩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럼 이 선을 따라서 능선이 있는 겁니다. 자, 산에 오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형태를 보고 능선이라고 하지만 이게 결국은 우리 수문 쪽에서는 분수령하고 같은 겁니다. 이게 분수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선들을 쭉 이으면 유역 경계가 나오겠죠. 자, 이 슬라이드는 우리 최강훈 학생이 조금 도움을 줘서 만든 건데 임의로 만든 3차원 지형에서 비가 똑같이 내렸을 때 단순한 원리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했을 때 물의 흐름 방향 그리고 유역 경계와 하천의 생김새를 동적으로 보여주는 예제가 됩니다. 잘 보이죠? 예. 방금 말씀드렸던 것을 그대로 확장해서 보여주고 있는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문학자들은 이 원리를 아주 오랫동안 이용했어요. 그래서 지형도로부터 물의 흐름 방향을 추출했는데 예를 들어 지금 보고 계시는 지형도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이제 등고선이 보이시죠? 그러면 앞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그 원리를 이용해서 등고선의 연직 방향으로 낮은 쪽으로 물이 흐를 거라고 보시고 또 그렇지 않은 곳은 물이 갈라진 분수령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이 지형도 안에 어떤 유역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점을 유역 출구로 하는 유역을 찾아보세요. 이런 임무를 만약에 여러분들께 드리면 여러분들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소위 유역을 딴다고 보통 표현을 했었는데 정답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예,
유역 경계를 따실 수가 있고 그 안에 나뭇가지 구조로 생긴 하천망을 추출할 수가 있죠. 자, 이것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방법입니다. 근데 1980년대 즈음에 들어서서 수치 고도 모형 디지털 엘리베이션 모델이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작업을 하는데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수치 고도 모형으로부터 하천망을 추출하면 좀 더 객관적이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 그 지형도로부터 그게 아날로그 지형도입니다. 추출하는 작업을 할 때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약간 애매한 게 있어요. 그리고 결국 사람 손으로 그리는 것이다 보니까 이게 여러 사람이 다 전문가입니다. 다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작업을 했을 때 결과물이 다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아주 상세한 부분에 들어가선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디지털 엘리베이션 모델상에 추출하는 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간단한 규칙을 주고 그 규칙을 무조건 따라서 추출해라 이렇게 하니까 할 때마다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장점은 아까 그 유역을 딴다고 하는 작업이 사실은 한번 이렇게 해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작업일 수 있으나 만약에 그걸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꽤 노동지역적이죠. 근데 이런 일을 컴퓨터는 불만을 가지지 않고 합니다. 예, 그래서 컴퓨터는 반복된 작업에 강하니까 계속해서 반복 작업하기가 좋고,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이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 마지막 또 한 가지 장점을 들 수 있는 거는 디지털 데이터를 다룬다는 그 자체가 장점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흐름 방향을 추출하는 이유는 우리 수문에서 당연히 이유가 있잖아요. 흐름 방향을 추출하는 것에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보통.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하천이 어디인지를 찾아내고 나면 그 다음 작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수치 모형을 이용해서 수문 과정을 계산한다든가 아니면 하천 프로세스를 한다든가 홍수 추적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전부 컴퓨터에 의존을 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전산화가 당연히 되죠. 그럴 거면 디지털 엘리베이션 모델 4천망 추출하는 것부터 디지털로 하면 그 다음 프로세스들과 다 연관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도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DEM에서 하천망을 추출을 하고 유역 경계를 따고 하는 것 원리는 어떻게 되느냐? 아주 간단한 예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엘리베이션 모델의 포맷은 뭐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제일 많이 쓰이는 포맷이 라스터 포맷입니다. 라스터 포맷은 땅을 바둑판처럼 자른 그런 포맷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신 이 간단한 가로 3칸, 세로 3칸짜리 DEM을 가지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라스터 DEM에서 물의 흐름 방향 추출하는 문제입니다. 가운데 있는 지점에 만약에 빗방울이 떨어지면 어느 쪽으로 흐를까요? 하는 문제인데, 지금 보시면 라스터 DEM에서는 어떤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둘러싸고 있는 셀의 개수가 항상 8개입니다. 그러니까 8개 중에 한 군데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8개 중에서 어디로 갈 거냐 하는 문제인데, 일단 낮은 곳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그냥 낮은 곳이 아니고 아까 등고선에서 제가 원리를 말씀드렸지만 가장 가파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파르다고 하는 것은 높이의 차이, 그리고 거리, 그걸로부터 경사를 구할 수가 있는데, 라스터 DEM에서는 동서남북 방향과 대각선 방향의 셀 사이 거리가 좀 다르죠. 루트 2배만큼 다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경사를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예제 같은 경우는 8개 셀이 전부 가운데 셀보다 낮아요. 잠재적인 대상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찾아보는 거, 비교를 해 보셨을 때 저 86이라고 적혀 있는 저 셀, 그러니까 저기 적혀 있는 셀들에 적혀 있는 값이 그 셀의 고도 값입니다.
그러면 저 86이라고 적혀있는 그 셀 방향이 가장 가파른 방향이다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먼저 제일 처음 나온 방법이고 가장 기본적인 방법, 그리고 8개 중에 한 군데로 확정적으로 결정한다고 해서 Deterministic 8, 줄여서 D8이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 방법만 그냥 쓰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개선된 방법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쉬워 보이는데 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야 하나요? 하실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과 달리 이게 그렇게 간단한 방법은 문제는 아닙니다. 한번 보시죠. 자, 다시 D8의 문제로 돌아갈 때 제가 말씀드렸죠. 가운데 셀에서 흐름이 취할 수 있는 방향은 8군데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실제 자연의 지형은 어떨까요? 8군데, 그러니까 흐름 방향이 8개로 국한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흐름 방향을 각도로 1도마다 하나씩 가능하다고 해도 사실 그것도 제약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지만 1도씩마다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360개 흐름 방향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8개로 국한한다는 것은 상당한 제약이고,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지금 이 그림에서 8개 중에 제일 위쪽 방향, 제가 45도에 해당하는 노란색을 표시를 해놨어요. 저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실제 흐름 방향이 저 노란색으로 색칠한 그 부채꼴 안에 있다고 하면 이 라스터 DM과 D8 알고리즘은 그 흐름 방향의 차이를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쪽으로 가든 약간 반대쪽으로 가든 간에 어쨌든 근사치는 무조건 이 방향이에요. 8개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그 가정이 뭐 그냥 크게 중요하지 않고 오차가 작으냐 하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저 부채꼴에 내각을 보시면 45도거든요. 그러니까 45도나 되는 각도의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한 셀에서 8방향 문제, 8방향 중에 하나 구하는 문제에만 이렇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걸 확장을 해도 마찬가지 문제가 생겨요. 잘 보여주는 예제가 이제 원추형 지형인데 이건 이상적인 예제로 하나 들 수 있습니다. 원추형 지형에 만약에 비가 왔을 때 이 빗방울들이 어느 방향으로 흐릅니까 하는 문제를 푼다고 해봅시다. 말씀드린 DA 방법을 가지고 이 원추형의 흐름 방향을 계산을 해내면 아무리 고해상도 DEM을 쓰더라도 어차피 원추형이라고 하면 사실 해상도하고 상관없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건 해상도하고 상관없는 문제거든요.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뭐냐면 각 셀에서 셀 단위에서 8개 중에 하나로 밖에 선택을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봐도 결국은 8개 중에 하나로 밖에 못 가잖아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파란색 선이 흐름 방향이고 이제 가운데 있는 동심원들이 이성적인 등고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45도의 각도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좀 어떻게 해결을 해보자 하고 나온 알고리즘들이 그 다음에 있게 되고요. 그런데 그 이후의 연구들은 크게 이제 분류를 해보면 한 2가지 방향으로 전개가 됩니다. 첫 번째는 non-dispersive 방법이라고 해서 어쨌든 흐름 방향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D8과 마찬가지로 계속 한 가지 흐름 방향으로만 확정한다고 봤을 때 계산하는 방법들이고, 그렇지 않은 방법들 또는 다양한 흐름 방향을 복수의 흐름 방향을 우리가 주겠다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오늘 강연에서는 위에 싱글 디렉션 메소드 또는 non dispersive 메소드에 대해서 이후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 원추형 예제로 보시면 저렇게 전체적으로 봐도 8개 방향으로 국한되는 건 너무나 일단은 부자연스럽죠. 이제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시도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스토캐스틱 모델이라고 해서 다시 원추형 예제입니다. D8에서 추출하면 지금 그림과 같이 나와요. 그런데
너무나 부자연스러우니까 어떻게 좀 해보자. 91년에 나온 모델인데 어떻게 하냐면 이 각 흐름 방향, 각 셀에서 흐름 방향을 정하는 때에 확정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경사가 제일 가파른 곳으로 정할 게 아니라 약간의 무작위성, 예, 난수를 발생시켜서 그걸 가지고 약간의 무작위성을 더해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오더라 하는 거죠. 이제 그 무작위성을 더하고 할 때 흐름 방향을 4개로 한 다음 무작위성을 구할 수도 있고 8개를 주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저자들은 row 4, row 8이라고 해서 구분을 했는데 어쨌든 무작위성을 가지고 흐름 방향을 추출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보시면 일단 DA에서 구한 결과보다는 훨씬 자연스러워 보이죠. 예. 그러나 지형에서 물이 흐르는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스토캐스틱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본적으로 이런 무작위성을 준다는 것 자체가 좀 합리적이지는 않고, 더군다나 난수를 발생시킨다고 하는 게 난수는 그때그때 계속 다르니까 같은 DEM에서 이런 알고리즘을 돌릴 때마다 결과가 계속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일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런 시도가 있었다는 얘기만 드리고 크게 이런 방법을 지금 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럼 이상적인 방법은 뭐냐? 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평한 종이판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이 평평한 종이판을 보여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 이런 종이판이 있다고 해보죠. 이런 종이판이 있는데 만약에 이 판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등고선이 이렇게 돼 있다. 즉 이 종이판의 방향이 등고선에 면직하다고 합시다. 그런 문제가 만약에 주어지면 DA도 참 잘 찾아요, 결과를. 예. 근데 이렇게 각도를 주고 한 번 각도를 준 거죠. 근데 거기다가 더해서 요걸 약간 이렇게 옆으로 틀겠습니다. 그게 지금 사진에 보고 계신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게 틸티드 된 건데, 이러면 사실은 흐름 방향이 이상적으로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은 이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신 이 직선과 같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각 셀에서는 이 각도가 이렇게 틀린 정도가 충분히 크지가 않죠. 그러니까 결국 각 셀에서는 이 정도 틀린 거 가지고는 그냥 수평 방향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될 겁니다. 그럼 D8을 가지고 구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시작점은 똑같지만 끝점은 매우 달라집니다. 자꾸 발산하는 거죠. 자, 이게 아주 좋은 예시인데 이 D8의 한계를 보여주는 또 좋은 예시인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상적인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다면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우리가 원하는 알고리즘, 일단은 각 셀에서 한계 흐름 방향을 확실히 정해주는 알고리즘을 원한다고 합시다. 그게 non-dispersive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각 셀에서는 D8하고 똑같아요. 8개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됩니다. 그거는 한계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저 옳은 흐름 방향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면 중간중간에 보정을 해주면서 가는 게 좋겠죠. 예.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상적인 싱글 플로우 디렉션 방법이 취해야 될 방향이라고 했을 때 이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그동안 개발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제가 개발한 알고리즘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소위 글로벌 D8이라고 하는 건데 줄여서 GD8. 그러니까 D8의 확장판이에요. D8은 로컬 설치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전체적으로 글로벌하게는 맞게 찾아가도록 하겠다. 이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금 보여드리고 계신 저 논문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D8에서는 그 셀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셀 8개잖아요. 그 8개의 정보, 고도 정보를 이용해서 모든 걸 결정하고 끝나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아이디어는 그 외에 그보다 좀 더 바깥에 있는 셀들의 고도 정보도 이용하면 훨씬 더 잘 할 수 있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그 예시를 다시 꽃갈콘처럼 생긴 이 원추에다가 제가 적용해서 보여드리면,
자, D8에서 추출한 결과는 위 그림과 같다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근데 주변에 8개의 셀 말고 그거보다 한 칸 바깥에 있는 셀의 정보까지 만약에 반영해서 그런 방향 결정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그냥 실험적으로 보여드리려고 만든 건데 D8의 확장판이죠. 그러니까 D8에서는 전체적으로 8개 방향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확장을 하면 D8에서 보는 가장 가까운 이웃보다 한 칸 바깥 이웃까지 고려를 하면 전체적으로 D8의 2배인 16개 방향으로 결정이 됩니다. 훨씬 낫죠. 근데 바깥 한 칸 바깥뿐만 아니라 전체 셀을 다 한번 고려해보자 하면 그게 GD8이 됩니다. 그럼 GD8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원추형 지형 말고 아까 약간 이렇게 비스듬한 평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신 그림들이 D8과 GD8을 비교하는 것이고 배경에 있는 오렌지 선이 등고선인데 등고선이 연직으로 가야 된다고 했죠. D8은 뭐 등고선의 연직으로 가지 않고 그냥 쭉쭉쭉 아랫방향으로 갑니다. 하지만 GD8은 조금씩 이렇게 방향을 찾아가고 있죠. 자, 이런 알고리즘들은 여러 가지 그 이후에도 많은 개선들이 있었습니다. 뭐 제가 개발한 알고리즘을 일단 소개를 드렸지만 여러 가지 많아요. 예를 들면 D8 LTD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여러 가지 문헌을 찾아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 저희 연구실에서 만든 가장 최신 알고리즘은 GD8, 지금 보이는 GD8을 더욱 개선한 Improved GD8입니다. iGD8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현 신상훈 박사, 지금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신상훈 박사가 예전에 저희 연구실에서 석사학위를 할 때 석사학위 논문 주제로 했던 것입니다. 석사학위 논문에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죠. 자, GD8의 그런 장점에다가 그걸 더욱 개선한 것인데 어떤 면을 개선했냐 하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목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평면이 이제 심지어 평면에 곡률까지 더해졌을 때 어떻게 되냐. 지금 보시면 약간 틸티드 된 플레인이 이번에 곡률까지 중간에 눌러요. 그러니까 아래로 이렇게 볼록 또는 위로 볼록 그런 경우에도 잘 찾아간다. 위로 볼록 할 때도 잘 찾아간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원추형 DEM에서도 이제 곡률을 더해요. 그럼 약간 오목한 또는 볼록한 이런 지형에서도 잘 찾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흐름 방향 탐색 알고리즘을 할 때 정답을 알면 좋겠죠. 정답을 알고 테스트할 수 있는 케이스가 흔치는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뭐냐면은 지금 등고선으로 보여드리는 위에서 본 등고선으로 보여드리는 어떤 지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어떤 특별한 함수를 가지고 만든 지형입니다. 함수의 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린 그 함수가 미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 함수에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가장 다른 경사를 가지는 지점을 해석적으로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해를 알아요. 지금 이 그림에서 만약에 이 지점에 어느 지점인지 상관이 없지만 이 지점에 구슬을 떨어뜨렸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그 구슬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냐 했을 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저 선이 그 정해, 해석적으로 구한 정답입니다. D8로 구한 정답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영 틀리지는 않는데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데 여전히 흐름 방향이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는 보이죠. 딱 끊기잖아요. 자연스럽게 굽어가지가 않고. GD8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훨씬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굽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있죠. 그러나 이것보다도 심지어 iGD8은 더 잘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거의 완벽한 해를 찾아주고는 있죠. 현재 우리 연구실에서 개발한 알고리즘 중에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저희 연구실에서는 계속 활용하고 있고요. 근데 뭐 이런 분야의 연구들을 다른 세계 각국의 학자들도 하고 있으니까 다른 분들이 한 연구들도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한테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강연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몇 가지 메시지를 제가
정리해서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DEM의 등장과 함께 우리는 자동으로 흐름 방향을 추출하는 게 큰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각보다 명료합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 왜 알고리즘이 그렇게 많습니까? 다양합니까? 하는 거는 과학의 문제가 아니고 기술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진보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온 방법이나 알고리즘들은 완벽한 방법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세계는 원래 아날로그예요. 근데 그 아날로그, 자연스러운 아날로그 세계를 우리가 딱딱딱 끊어진 디지털 세계로 가져오는 순간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디지털 엘리베이션 모델, 그렇다고 안 쓸 수는 없죠. 편리하니까. 근데 거기서부터 기인한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완벽한 알고리즘이란 있을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에 제일 잘 맞는 것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했던 알고리즘 GD8 그리고 최신의 IGDA까지 소개를 드렸는데, IGDA 소프트웨어는 비상업적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다운받아 쓰실 수 있도록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